아빠, 나 1등 했어요. 전교에서 1등이요. 눈 쌓인 하얀 무더미로 1등 했어. 떨어지는 눈물. 석양이 지는 묘지, 한 소년이 비석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9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 소년을 마주한 것입니다. 대체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소리 없이 일어나 이불을 개었습니다. 19살 소년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외삼촌 나상철과 사촌 민준이 자는 방 앞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을 깨우면 아침부터 잔소리가 쏟아질 테니까요. 겨울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태민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버스비 1,000원도 아까운 형편이었으니까요. 30분을 걸어 도착한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태민아, 너 정말 성실하다. 이런 애 처음이야. 사장님의 칭찬은 고마웠지만 그 칭찬이 시급을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태민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곧 학교에서 마주해야 할 민준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반, 같은 나이의 사촌. 하지만 민준은 태민을 가족이 아닌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외삼촌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태민아. 아침 차려.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몫은 없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점심 한 끼를 때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야, 내 교복 다림질 안 했어? 민준이 하품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미안. 깜빡했어. 태민이 작게 대답하자 민준은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녀석. 학교 가는 길, 민준은 일부러 태민보다 앞서 걸으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마치 태민과는 남남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태민의 책상 위에는 민준의 숙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 5개만 풀어줘. 어차피 넌 잘하잖아. 으스대듯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태민은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태민의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새벽 알바와 집안일로 제대로 잔 시간이 4시간도 안 됐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인 최 선생님은 태민의 피곤한 얼굴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밥을 받아든 태민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한 끼였습니다. 천천히 아껴가며 먹었습니다. 저 멀리서 민준이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태민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태민아, 공부는 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란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태민은 묵묵히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저녁 7시 도서관을 나선 태민은 편의점 알바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까지 4시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가끔 유통기한 임박한 김밥을 챙겨주셨습니다. 태민아, 이거 먹고 힘내. 그런 작은 배려가 태민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밤 11시 반,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태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외삼촌이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바비 받는 날이지. 태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외삼촌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원에 안 보내고 키워줬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태미는 그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외삼촌. 감사합니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온 태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어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태민에게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너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태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상자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태민은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면 또다시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잠들기 전 태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죠? 조금만 더 버틸게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때로 우리 삶에 가장 큰 위안이 되곤 합니다. 태민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9살이 되던 해봄날, 어머니 나윤이와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윤희는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태민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엄마가 태민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묘지였습니다. 태민은 처음 와보는 곳이라 조금 무서웠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걸으며 어느 묘비 앞에 멈춰섰습니다. 묘비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져온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태민아, 여기가 내 아빠가 계신 곳이야.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놀란 눈으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나 생소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희는 묘비 앞에 돗자리를 펼치고 태민을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아빠는 26살의 청년이었어. 윤희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처음 고백할 때 이렇게 말했어. 윤희 씨,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진심이 느껴져서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단다.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생긴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매일 밤 엄마 배에 귀를 대고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랑 놀자라고 속삭였단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그토록 기다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어.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이 여전히 생생한 듯 했습니다. 태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만 살았던 거예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서야 알았어. 아빠 집안이 엄마 같은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집안이었다는 걸. 윤희는 태민을 꽉 안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그런 집에서 결혼도 안 한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줄 리 없었고 무엇보다 널 빼앗아 갈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랑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말에 윤희는 아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미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래도 태민아, 만약 나중에 아빠가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항상 여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들은 묘비 앞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윤희는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태미는 묘비 앞에 서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태민이에요.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보고 싶으면 또 올게요. 윤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태민이 11살이 되던 해, 겨울, 윤희는 새벽 일거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심한 두통을 참고 일하곤 했지만 그날은 통증이 머리를 쪼개듯 밀려왔습니다. 근처 가게 주인이 발견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윤희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뇌출혈.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윤희는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외삼촌 상철이 나타났을 때도 태민은 엄마의 관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덤이 있었네. 상철의 중얼거림을 태민은 듣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가입해둔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그 돈을 한 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민은 외삼촌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힘든 나날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아버지의 이야기, 부모님의 사랑, 그 모든 기억이 태민을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12월 초 차가운 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발표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더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도서관에서 보낸 모든 밤들, 졸음을 참으며 풀었던 문제집들, 그 모든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침 8시 학교에 도착한 태민은 조심스럽게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아 성적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로딩되는 몇 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본 순간 태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교 1등, 이과 전체 1등, 단 6글자였지만
그 글자들이 태민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쁨을, 이 벅찬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지만 태민에게는 함께 기뻐해 줄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담임 선생님인 최 선생님이 컴퓨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민의 모습을 본 선생님은 금세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태민아, 혹시?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1등 했어요. 전교에서 1등이요. 최 선생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아, 태민아. 정말 대단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은 태민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프린터로 가서 성적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걸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보여드려. 분명 기뻐하실 거야. 선생님의 말에 태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성적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조회 시간이 되자 최 선생님은 반 아이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강태민 학생, 앞으로 나와 볼까요? 박수 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태민은 어색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서 민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와, 태민아, 축하해. 몇몇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나 화장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 선생님이 태민을 다시 불렀습니다. 태민아, 이 성적이면 서울대 의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수시 지원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서울대 의대. 태민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성적이면 충분해. 선생님이 추천서도 써줄게. 장학금 정보도 알아봐 줄게. 그날 오후 태민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성적표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외삼촌도 조금은 기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태민을 보자마자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 성적 나왔지? 1등 했다며? 잘났네, 정말. 목소리에는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떨려 제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외삼촌 상철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밥 아직 안 됐어?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외삼촌, 저 오늘 성적이 나왔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상철은 귀찮다는 듯 태민을 쳐다보았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전교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서울대 의대?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은 재수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인데 태민이 서울대 의대를 노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철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기뻐해 주시는 걸까? 혹시 칭찬해 주시는 걸까? 하지만 상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의대? 내 주제에?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의 다음 행동은 태민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태민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 중 하나가 될 터였습니다. 상철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태민은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철은 성적표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상철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공장 취업 면접 다 잡아놨는데 무슨 헛생각을 하고 있어? 의대는 꿈도 꾸지 마.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찢어진 성적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외삼촌,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알바 더 늘려서 제 힘으로 다닐게요. 부탁드려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 곧 20살인데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 할 나이 아니야? 무슨 대학은 대학이야. 그리고 상철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내 어미도 똑똑하다고 까불다가 결국 미혼모 되고 일찍 죽었잖아. 너도 주제 파악 좀 해. 그 말에 태민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비웃듯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공부 잘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결국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처지인데. 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모으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장 면접 준비해. 이력서 작성하고 준비물 챙겨놔. 대학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찢어진 성적표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테이프로 하나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교 1등이라는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걸까? 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누릴 수 없는 걸까? 다음 날부터 태민의 일상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철은 공장 취업 이력서 양식을 내밀었고 태민은 그것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학력란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라고 쓸 때 경력란에 새벽 식당, 청소, 편의점 야간 알바라고 적을 때 태민의 가슴은 서글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에서 최 선생님은 태민의 달라진 모습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태민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왜 그래? 선생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혹시 집에서 대학 진학 반대하시는 거니? 태민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태민아, 정말 방법이 없을까?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잖아.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할게요. 선생님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최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민아, 정말 미안하구나.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그날 저녁 태민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작은 쪽지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쪽지였습니다. 쪽지는 편지 봉투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민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나이가 되었다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아빠는 박지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빠가 묻힌 곳은 청송공원묘지 다 구역 213번. 힘들 때 아빠를 찾아가렴.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태민은 그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청송공원묘지.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던 그곳. 9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공장 면접을 보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다음 날 새벽 태민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상철에게는 알바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향한 곳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청송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테이프로 붙인 성적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요.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다 구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13번.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섰을 때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태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태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테이프로 붙인 성적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찢어진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태민에게는 가장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아빠.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알바하면서도 공부 놓지 않았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태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대요. 근데 아빠 저 못 가요. 돈이 없어서. 외삼촌이 공장 가라고 하셔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위로하듯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맞죠? 저를 걷어주셨으니까. 근데 아빠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태민은 성적표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태민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또 흐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태민의 조용한 흐느낌이 적막한 묘지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태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묘지 입구 쪽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승현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승현에게 1년 중 가장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19년 전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박지훈의 기일이었으니까요. 매년 이날만큼은 승현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중요한 계약도 그 무엇도 이 시간만큼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함께 올라가 드릴까요? 운전기사 겸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승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혼자 가겠네. 1시간쯤 뒤에 다시 오게. 승현은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승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늙어가는데 넌 그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하지만 묘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승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아들의 묘 앞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석양빛에 비친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마른 체격에 낡은 옷을 입은 청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현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서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승현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이상한 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저 소년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승현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요. 마침 바람이 불어 나뭇잎 소리가 났기에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 가까워지자 소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태민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저를 보고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승현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이라는 말은 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제 보물이에요. 아빠랑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승현은 더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 다니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태민은 비석을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걸까요? 아빠, 나 1등 했어요. 전교에서 1등이요. 승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가서 이 소년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왜 아들의 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태민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이거 보여드리고 나면 공장 면접 봐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웃는 얼굴로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승현은 황급히 나무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태민이 묘지를 떠나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터벅터벅 걷는 뒷모습이 석양빛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승현은 소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들의 묘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을 보니 테이프로 붙인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승현은 그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성적표였습니다.
거기에는 강태민이라는 이름과 정교일 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곳곳에 찢어진 흔적을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강태민. 승현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들이 생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나윤이. 아들의 장례식장에 와서 하염없이 울던 그 젊은 여인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성은 다르지만 혹시. 승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승현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할 게 있네. 승현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강태민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게. 19살 정도 될 것 같고 어머니 이름이 나윤이일 가능성이 높네.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모를 일이 있을 것 같네. 빨리 확인해야겠어. 승현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 가져온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지훈아. 승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내 묘 앞에서 우는 소년을 봤다. 너를 아빠라고 불렀어. 그 아이가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승현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아빠가 책임지겠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마. 약속하마. 그날 밤 승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아들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정리해둔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29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아들의 글씨로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내 사랑 윤희와 함께. 승현은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사랑한 사람이구나.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조사한 내용입니다. 승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태민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을 본 순간 승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뒷모습만 봤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면 사진은 뒷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승현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 눈매를 승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세수하러 가던 어린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올려다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저 콧날도, 저 인매도, 턱선도, 이마의 곡선까지도 모두 승현의 기억 속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승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손자의 얼굴을 실제로 만지는 것처럼요. 승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랍 손잡이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들어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사진을 꺼내 태민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10여 초가 흘렀을까요? 승현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탄식이었고 동시에 확신이었습니다. 두 사진 속 얼굴은 마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사람을 찍은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태민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민이 태어난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죽고 7개월 뒤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나윤이. 승현은 그 이름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이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우다가 8년 전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37. 승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태민의 현재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외삼촌 나상철의 집에 거주, 새벽 식당 알바, 편의점 야간 알바 등 다수의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학교 성적 상위권, 전교 1등, 서울대학교 의대 진학 가능. 승현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교 1등을 할 만큼 노력했다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음 문장을 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삼촌 나상철의 반대로 진학 포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장 취업 예정. 이게 말이 됩니까? 승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교 1등을 한 아이를 공장에 보낸다니. 승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윤이 사망 당시 보험금 1억 5천만 원. 수령인 나상철, 태민의 법적 보호자. 보험금 전액 나상철 계좌로 입금됨. 그리고 다음 문장이 승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상철은 보험금을 태민 양육비로 사용했다고 주장. 그러나 태민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외삼촌 가족의 생활비로 상납. 승현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중학생인 아이를 일시켜서 그 돈을 받아가다니. 승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 신경이 분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승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나상철의 아들 남인준과 태민 학생이 같은 반인데 남인준이 지속적으로 태민 학생을 괴롭혔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승현은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11살 소년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관을 붙들고 우는 모습, 낯선 외삼촌 집으로 끌려가는 작은 뒷모습, 그리고 그 다음 펼쳐졌을 세월들이 승현의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승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19년 동안 손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승현은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하세요. 승현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태민 학생을 만날 겁니다.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승현은 다시 태민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민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곧 갈게. 이제 더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태민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1시간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태민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새벽부터 무덤까지 다녀온 탓이었습니다. 손님, 계산 도와드릴게요. 태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괜찮아? 손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민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학생, 누가 좀 도와주세요. 편의점 사장님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승연이 배치해둔 보안 요원이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태민 학생이 편의점에서 쓰러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승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 있나? 편의점 앞입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주소를 보내게. 지금 당장. 승연은 재킷을 집어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차고에서 차키를 집어든 승연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동안 승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발 큰일이 아니길. 손자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편의점 앞에 도착하니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태민을 싣고 있었습니다. 승연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승연은 들것 위에 누운 태민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을 감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처음 가까이서 본 순간이었습니다. 승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학생 상태가 어떻습니까? 승연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과로와 탈수 증세로 보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갑니까? 구급대원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병원으로 가세요. 승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가 가장 좋은 의료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합니다. 이 학생을 최고로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때 태민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승연을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승연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요. 승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태민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승연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승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 상태입니다. 체중도 나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요. 며칠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양실조라고요? 승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소 몇 달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승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학생을 특실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태민이 특실로 옮겨졌을 때 승연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손자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태민이 놀라지 않을까요? 승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민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연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지훈을 빼닮았습니다. 승연은 조심스럽게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일하며 생긴 듯한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태민아. 승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을 거야. 더는 혼자 두지 않을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태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승연을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이란다. 편의점에서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승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태민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연이 가만히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니야. 누워있어. 아직 많이 약해. 병원비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했어. 승연이 말했습니다. 태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선생님을 모르는데요. 승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단다. 놀라지 말고 들어줄 수 있겠니?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박승연이라고 한다. 박지훈의 아버지야.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내 아들이었단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 승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19년 동안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도 몰랐어.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태민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 집안은 저희 같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내 어머니가 오해했구나. 승연은 태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당장 달려갔을 거야. 너를 데려왔을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이세요? 저를 정말 받아주시는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손자야. 지훈이의 아들이야. 당연히 받아주지. 그날 밤 승연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태민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부 손자 99.99% 일치. 정말이에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민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넌 내 손자가 맞아. 태민은 승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태민아. 할아버지 집으로. 승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오후 승연은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상철에게 연락하게. 태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보호자로서 와야 한다고만 전하게. 승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법률팀 변호사 2명도 대기시키게. 경찰도 연락해두고. 태민은 침대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승연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간 외삼촌 밑에서 살며 몸에 밴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외삼촌이 오면.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연은 태민 곁에 앉아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이제 내가 당할 일은 절대 없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그 발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상철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강태민. 상철의 고함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태민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승연이 태민 앞을 가로막고 일어섰습니다. 승연의 뒷모습은 든든한 방패 같았습니다. 상철은 그제야 병실에 있는 승연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급 양복,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상철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승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박지훈의 아버지입니다. 태민이의 친할아버지죠.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승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상철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죠.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조부관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상철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승현은 상철이 결과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철이 고개를 들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나상철 씨, 당신은 8년 전 조카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돈은 태민 양육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태민에게 쓴 돈은 거의 없습니다. 승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조사팀이 8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당신 가족 생활비로 쓰셨죠. 상철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13살 소년을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태민은 새벽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번 돈도 당신에게 갔죠. 승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8년간 번 돈은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태민 통장에 남은 돈은 없었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나상철 씨, 보험금 횡령 및 아동 학대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애원했지만 경찰관은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승현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학생, 너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조사받을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에 민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철이 병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태민을 돌아보았습니다. 태민은 승현의 품에 안긴 채 상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그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은 승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승현은 아무 말 없이 태민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이야. 며칠 후 태민은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승현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태민이 물었습니다. 승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우리 함께 인사하러 가자. 차는 익숙한 길로 향했습니다. 태민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청송공원묘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해 아버지 묘 앞에 섰을 때 태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
서울대도 갈 수 있게 됐어. 정말 꿈만 같아.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빠도 기쁘시죠? 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승현도 아들의 묘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내 아들을 찾았다. 너를 닮은 착한 아이야. 미안하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승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빠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 내가 못해준 사랑, 내가 대신 다 줄게. 안심하고 편히 쉬렴. 태민과 승현은 묘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훈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태민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자주 올게요. 이제는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승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현은 태민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태민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승현은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태민아. 내 아빠도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태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청송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태민은 입학 증서를 묘비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할아버지랑 함께요. 승현은 태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지훈과 윤희가 두 사람을 축복하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소년에게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